Hola a todos, 반갑습니다. 디오입니다. 오늘은 스페인 그 낭만에 대하여 시리즈 세 번째 제3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속드린 것처럼 세 번째 시간에서 스페인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사실 이 스페인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 시리즈를 구상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해보고 무슨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문화라는 주제가 너무 방대하잖아요. 저 관점 자체도 그죠? 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아봤던 뭐 역사나 뭐 건축, 예술, 뭐 음악 이런 것도 다 문화의 일부라고 볼 수 있는데 스페인의 문화를 가장 명료하고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한번 많이 해봤습니다. 그 결과 저는 평소에도 이 문화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아마도 관념이 문화를 투영하고 문화는 관념을 투영한다 라는 생각을 줄곧 해왔어요. 왜냐? 사람들이 이 공유하고 있는 어떤 특정한 관점이나 생각이 곧 문화가 되고 때때로 그 문화는 여러 방식으로 계승되고 발전되면서 또 사람들의 관념을 이루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또 이번 문화편을 준비하면서 스페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를 여러분들에게 가장 먼저 알려드리면 스페인 문화를 또 관통한 어떤 핵심 가치를 설명드리기 용이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2024년 7월 24일에 진행된 스페인 사회조사연구센터입니다. Centro de Investigaciones Sociológicas라고 불리는 연구기관이에요. 스페인에서는 가장 규모가 큰 사회과학 연구조사 센터입니다. 이곳에서요, 24년도에 스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러분들이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가요?를 물어봤고요. 그 결과 89.6%, 거의 절대다수죠. 거의 절대다수의 스페인 사람들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네모입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스페인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답변했을 것 같나요? 그 정답은 바로 행복이었습니다. 진부한가요? 아니면 놀라운가요? 여러분들이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시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인구의 90%가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고 답변했다면, 이 사람들 순진무구한 사람들인가?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은데, 행복이 제일 중요해? 행복이 제일 중요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것 같고요. 그죠? 그런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꽤 놀라운 조사 결과를 밝혀내는데요. 이 조사 내부에서 이런 세부적인 질문이 있었어요. 현재 당신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나요? 라는 질문에 스페인 사람들의 80%가 네,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 중에 일부 답변을 보면 무응답이 2% 정도 있었고요. 아니요 라고 답변한 사람들은 11% 정도 있다고 하는데 대단하죠. 인구의 80%가 네, 저는 행복합니다 라고 단언할 수 있는 그런 사회라는 모습에서요. 그런데 이 스페인 사람들에게 똑같이 당신의 행복에 가장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어봤을 때 스페인 사람들은 대부분 건강 상태를 1순위로 뽑았습니다. 물론 이에 못지않은 아주 높은 비중이 경제 상황이 개선되면 저는 행복해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동일한 질문을 하는 어떤 설문조사를 했다면 아마도 경제 상황이 압도적인 격차로 1등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 못지않게 스페인 사람들은 건강 상태 개선을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건강하게 사는 게 행복한 거죠 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조금 재미있는 건 사회관계와 가족관계가 개선되고 내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아지면 저는 행복할 것 같아요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에 못지않게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질문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혹시 당신은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해야만 자기 자신도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던져요. 여기에 매우 동의, 그리고 동의까지 합쳐서 대략 83%의 설문조사자들, 스페인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삶에서 행복이라는 가치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면서도 나만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매우 비동의는 거의 15% 이내예요. 그죠? 15, 16% 정도입니다. 나만의 행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 모두 행복해야 비로소 저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답변했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느낍니다. 더 어렸을 때는 물론 아직 어립니다만 어떤 연령대에 여러분이 보시는 바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제가 더 어릴 때는 진짜 이게 뭐 공부 잘하고 돈 많이 벌고
하는 게 제일 행복이지. 일단 나부터 행복해야지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정을 일구고 주변 사람들과 이렇게 어우러져서 살다 보니까 주변인의 행복이 특히 나의 가장 근처에 인접해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의 불행이 곧 나의 불행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이렇게 답변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공감을 했는데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스페인 사람들은 행복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면서도 우리 모두의 행복이 내 주변부터 우리 공동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렇게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또 우리 공동체의 행복을 중요시 여기는 스페인 사람들은 일주일을 어떻게 살아갈까요? 이들의 한 주를 쫓아가 보면 행복을 위해 무슨 짓들을 하는지 우리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 재밌습니다. 일단 스페인 사람들 하면 노는 거 좋아하고 뭐 지중해 국가니까 뭐 관광하면 뭐 그냥 뭐 열심히 안 해도 먹고 살고 뭐 그러지 않아? 뭐 옛날에 또 피그스 이렇게 해가지고 뭐 게으른 뭐 유럽의 뭐 짐덩어리들 이런 오명도 있었는데 그럴 것 같은가요? 어떨지 한번 쫓아가 보겠습니다. 먼저 스페인 사람들의 한 주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로 일을 많이 하는 기간인 거죠. 저 월요일 목요일까지는요. 보통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기상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하는데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많이 알려진 아침 식사는 빵에다가 토마토 소스를 발라 먹는 빵콘 토마테라고 불리는 친구입니다. 거기다가 커피 한 잔을 곁들여서 먹는 경우가 가장 흔하고요. 물론 집집마다 가가호 조금씩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아침에는 빵과 커피를 곁들여 먹고요. 그 토마토 소스 별거 없습니다. 그냥 토마토에다가 올리브유하고 마늘 조금 썰어서 갈아가지고 먹는 그냥 생 토마토 페이스트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지중해식 번, 이 빵인데요. 이 빵의 특징이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이름입니다만 빵입니다만 그 지금 코스트코 가시면 팔아요. 그래서 그 지중해식 번, 지중해 스타일 번이라는 이름을 팝니다. 심지어 그 생지도 스페인산을 가지고 와서 구워서 한국에서 구워서 판매하고 있어요. 진짜 맛있습니다. 겉바속촉. 겉은 바삭하고요. 속은 쫀득해요. 저는 이렇게 토스트에 돌려가지고 먹는데 똑같은 모습으로 이렇게 사각형 빵을 딱 절반으로 이렇게 썰어가지고 먹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가면 항상 저는 막 20개씩 사와서 냉동해 놓고 먹는데 이런 빵을 먹는 사람들도 있고요. 여기 보면 핫초코예요. 스페인어로는 초콜라따다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뭐 우유랑 뭐 초콜릿, 다크 초콜릿, 설탕 이렇게 넣어가지고 끓여 먹는 따뜻한 핫초코 음료를 아침에 먹습니다. 옆에 보시면 추로로스가 있죠. 우리 스페인 이 시리즈 우리 낭만에 대하여 이 스페인의 모든 것 시리즈 첫 번째에서 제가 추로로스의 기원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혹시 그걸 못 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가보세요. 추로로스가 왜 스페인산이었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잘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이렇게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하는 모습 한번 보세요. 이건 마드리드 시내의 출퇴근 모습입니다. 전철을 타고 있죠, 그죠? 지옥철이에요. 네, 스페인 사람들도 지옥철. 네, 그냥 끔찍한 교통 마비를 뚫고 출근을 합니다. 열심히 산다는 증거죠. 네, 정말 게으른 사람들이었다면 이런 인산인해의 인파를 뚫고 출퇴근을 했을까요? 스페인 사람들도 열심히 일합니다. 이렇게 해서 8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을 하면 대략 2시간 정도 오전 근무 시간을 가져요. 좀 행복한 얼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뭐 이렇게 일하는 사람도 많지 않겠죠. 뭐 대부분 더 즐거운 모습으로 일을 하겠습니다만 이렇게 일을 하다가 11시쯤 되면 배가 슬슬 고프죠. 근데 우리도 일하다가 중간에 간식에 주워 먹는 정도겠지만 스페인은 거의 공식적으로 점심 브런치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물론 회사의 문화에 따라서 또 도시마다 조금씩 문화가 다릅니다만 대체적으로 11시, 11시 반 정도 되면 이제 알무에르소라고 불리는 이 브런치를 가져요. 이 알무에르소라는 표현은 사실 스페인에서는 브런치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는데 대부분의 중남미 지역에서는 이 말 자체가 점심 식사입니다. 점심 식사. 네, 그래서 이제 스페인 사람들은 조금 더 많이 먹는다. 네, 스페인에서는 알모라소가 브런치고 대부분의 중남미에서는 점심을 의미하는 말로 쓰여요. 그리고 하면서 이제 30분 정도 커피도 마시고 간식도 먹으면서 휴식을 취합니다. 근데 11시 반에 점심 전에 이렇게 브런치를 먹으면 한 12시, 1시면 아직 배가 안 고프잖아요. 그래서 점심 근무를 합니다. 실제로 1시 반에서 2시 정도까지는 점심에 다시 또 일을 해요. 간식을 먹고. 그리고 1시 반에서 2시 정도가 돼야 점심 식사를 하러 나오는데 스페인 사람들한테 또 스페인어권의 대부분 중남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점심 식사가 가장 중요한 식사의 일부로 이렇게 문화적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인어권 사람들은 점심 식사를 하루에 가장 거창한 식사로 삼고요. 가장 메인 식사로 삼고 정말 뭐 각양각색의 다양한 어떤 식재료들, 음식료들 쌓아놓고 먹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의 어떤 식사 시간대에 맞춰서 스페인에 방문을 하셔가지고 뭐 12시쯤, 1시쯤 이제 밥 먹어야지 식당 가시면
문을 아직 안 연 식당들도 많이 있어요. 물론 이제 대부분의 바들은 그때도 열려 있습니다만 점심 식사 제공 시간이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12시쯤 돼가지고 좀 점심 먹어볼까 하고 다닌다 그러면 네, 식당을 못 찾을 확률이 높다. 주로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그런 곳들, 뭐 세비야 중심지, 그러니까 뭐 카테드랄 세비야 대성당 근처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드리드에서도 뭐 무소 델 프라도 근처나 아니면 플라사 마요르 마요르 광장 근처 이쯤 되면은 뭐 12시부터 식사를 하실 수 있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12시 넘어서 한참 넘어서 1시 반에서 2시 정도부터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의 독특한 점심 문화 때문에 그런 거죠. 그죠? 하지만 독특한 점은 점심 시간이 최소 2시간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5시까지 점심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조금 더 좀 세계인들의 어떤 발걸음에 맞춰서 점심 시간이 좀 축소되는 경향이 있고 또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 같은 대도시의 대기업들 직원들은 1시간 반 이상 점심 시간을 가지진 않는다고 해요. 어쨌든 이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전통적으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점심을 먹는데 거하게 점심을 먹으면서 여기 보세요. 네, 와인이 있죠? 술을 반드시 곁들입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아니면 일하다가 중간에 나와서 점심을 먹는데도 술을 먹어요? 네. 와인은 술이 아닙니다. 스페인 사람들한테 와인은요 그냥 생명수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와인을 먹어요. 점심도 배부르게 먹고 와인 먹고 막 얘기하면서 먹고 나면 솔직히 밥만 먹어도 식곤증 때문에 힘들어서 우리는 막 아메리카노 때려 넣고 막 이러는데 잠 안 오겠어요? 잠이 오죠? 그래서 그냥 잡니다. 그게 바로 시에스타예요. 시에스타는 독특한 스페인이 가지고 있는 낮잠 문화인데 원래 이 표현은 스페인어로 섹스타오라. 네, 섹스타 오라. 6번째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섹스타 그럼 6번째, 오라가 시간인데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기를 보통 6시, 7시로 보면 점심 12시나 1시 정도가 6번째 시간이죠. 근데 뭐 직장인들 입장에서 9시에 일과를 시작하니까 오후 한 3시 정도? 3시에서 4시 정도가 6번째 시간대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휴식을 취하던 지중해만의 독특한 문화에서 파생했습니다.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점심에 술도 한잔 했죠, 밥 먹었죠, 배부르죠, 졸리죠, 자요 이렇게 퍼질러 잡니다. 뭔가 게으른 문화 같지만 굉장히 효율적인 문화 중에 하나예요. 지중해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유럽의 남부 지방, 뭐 이탈리아도 마찬가지고 스페인 대부분의 지역들은 해가 엄청나게 깁니다. 그만큼 해도 장렬하고요. 또 스페인 사람들 대부분이 거주하는 중부 지역 또 남부 지역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에 잠을 자면서 보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또 이게 전국적인 어떤 농업 문화에서 파생했기도 했고요. 그래서 졸려요? 잡니다. 네. 여러분 점심 이렇게 거하게 먹고 동료들하고 막 수다도 떨면서 와인도 한잔하면서 졸립네 자야지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잤다. 그러면 오전에 열심히 일하면서 쌓인 스트레스가 남아있을까요? 풀렸을까요? 이미 풀렸을 겁니다. 스트레스가 이미 풀린 상태로 다시 오후 4시, 5시경에 오후 근무를 시작해요. 그래서 2-3시간 정도 저녁 7시까지 일을 하는데 사실 우리 입장에서야 7시가 저녁이지 스페인 사람들한테 7시는 저녁이 아닙니다. 아직 해가 쨍쨍하거든요. 아직 해가 쨍쨍한 그 시간대에 퇴근을 합니다. 퇴근을 하고 바로 집에 가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과 또는 집 근처에서 동네 친구들과 함께 이 따빠스를 즐기는 친목 활동을 즐깁니다. 이때는 뭐 개인적으로 취미가 있는 분들은 취미 활동을 하기도 하는데 대부분 이런 그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스페인에 가시면 유명한 요리가 따빠스야 라고 알고 계시죠? 사실 이 따빠스는요 요리의 일종이 아니에요. 따빠스는 원래 스페인어로 따빠가 어떤 뚜껑을 의미합니다. 뚜껑 또는 덮개예요. 뭐 무엇이든 간에 어떤 그릇이든 병이든 그걸 덮는 덮개나 뚜껑을 다 따빠라고 부릅니다. 그럼 왜 따빠스가 요리 이름이 되었느냐? 사실 스페인 사람들의 이런 문화들, 퇴근을 했는데 아직 해가 쨍쨍해요. 일과가 끝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 보이는데 우리 가기 전에 술 한잔 간단하게 할까라고 모든 직장인들이 우르르 몰려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실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따빠스 문화가 생겼다라고 보기도 과언이 아닌데 한 지역에 몰려서 상업 지역에 몰려서 일하던 사람들이 우르르 한꺼번에 몰려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레스토랑이나 바들 입장에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의 주문을 일시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꼼수죠. 일종의 어떤 뭐 영리한 방법 중에 하나로 술을 미리 다 따라 놓습니다. 와인잔에다 와인을 다 따라 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바로바로 술을 제공할 수 있어서 좋지만 먼지도 쌓이고 또 와인이 달콤하니까 벌레가 많이 꼬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막으려고 조그마한 접시 이렇게 와인잔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이 와인잔을 살짝 덮을 만큼의 정도 높이가 되는 요만한 접시 하나를 덮어놓은 거예요. 접시만 덮어놓으면 뭐하니까 안주를 항상 곁들여 놓은 거죠. 그래서 접시 위에, 조그마한 접시 위에 와인잔을 덮을 정도의 크게 접시 위에다가 딱 한두 입 정도면 좀 다 먹을 만한 안주거리들을 담아서 올려놓고 그렇게 세팅을 쫙 해놓은 다음에 직장인들이 왁 몰려 나오면 다 바로 그냥 2유로, 3유로 받아가지고 바로 이렇게 서빙을 하던 데에서 유래한 겁니다. 뚜껑입니다, 뚜껑. 그래서 사실 이 타파스로 대표되는 몇 가지 메뉴들이 있지만 사실 무궁무진한 거예요. 그래서 술에 곁들일 안주로서 그리고 조그만한 접시 위에 올라갈 만한 어떤 모든 요리는 다 타파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타파스 문화가 거의 뭐 매일 밤 진풍경이죠. 직장인들 우르르 몰려 나와서 술 한 잔씩 하고 집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7시에 퇴근 딱 하면 집 근처에서 회사 근처에서 동료들하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한 잔 가볍게 하고 나 집에 갈게. 그리고 한 8시쯤 집 근처 도착해가지고 동네 친구들 다 모여가지고 야 어렸을 때부터 친한 친구들이 있죠. 아니면 그때 바에서 새롭게 알게 되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어울려진 친구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또 술 한잔 하고 한 9시쯤 되면 집에 들어갑니다. 집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저녁 식사를 가볍게 준비해서 이제 뭐 뭔가 좀 많이 먹지 않죠. 그래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이렇게 즐깁니다. 가족들과 모여서. 그리고 이제 저녁 식사 끝나면 한 11시 정도까지 뭐 TV를 보든지 책을 읽든지 영화를 보든지 그래서 휴식을 취한 다음에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취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 여름에는 해가 엄청나게 길기 때문에 밤 11시에 저녁을 먹는 경우도 있어요.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오면 아직 해가 안 졌으니까 밤 10시까지도 해가 안 지거든요. 여름에는. 그래서 밤 10시에 집에 들어와서 씻고 뭐 하고 저녁 차려서 11시쯤 밥 먹고 그리고 새벽 1시쯤 자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네, 그렇게 야외 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스페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 궁금증이 하나 생기실 겁니다. 잠깐만 슬라이드로 돌려볼게요. 밤 9시에 저녁 식사를 먹는다 그랬어요. 근데 아이가 있는 집안의 부모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저녁에 회사 끝나고 집에 바로 안 들어오고 술 한잔하고 들어올 수가 있을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영유아, 이제 갓 태어난 아기부터 이제 학령 인구가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은요, 대부분 부모가 그 호르나라 파르티다라고 불러서 일과를 쪼개서 서로 이렇게 그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좀 일찍 퇴근을 하고 엄마는 오전 늦게 출근해서 저녁 늦게 퇴근하고 그리고 아이가 학교에 갈 때쯤이 되면 그래서 보통 아이들이 영유할 때 뭐 케어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좀 뭐 휴직도 많이 하지만 아이가 아직 자라는 아직 어린아이인 시기에는 보통 그렇게 해서 저녁에 따 빼오는 뭐 따빠스는 거의 뭐 즐기지 못하고요.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시점부터는 엄마 아빠가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그래서 물론 가정마다 조금씩 문화는 다른데 제가 아는 친구들은 대부분 그렇게 했다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월 한 달을 딱 쪼개요. 스케줄표를. 그래서 월, 수, 금 그리고 다음 주 화, 목. 월, 수, 금, 화, 목 아빠가 따빼요 하는 날. 네, 그래서 저녁에 아빠가 늦게 들어온 날. 또 화목 월수금, 화목 월수금은 엄마가 늦게 들어온 날. 그래서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서로 이 커뮤니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지나고 나면 아이가 청소년이 되고 뭐 중고등학교 갈 때쯤 되면 엄마 아빠는 둘 다 늦게 들어옵니다. 그럼 그때까지 애들은 뭐 하냐? 애들도 바빠요, 노느라고. 학교 끝나면 방과 후 활동하면서 학교에서 뭐 체육도 가르쳐주고 뭐 학원도 보내요. 학원도 가고 그러고 나서 저녁 시간에 딱 집에 들어오면 숙제 해놓고 주변에 같은 동네 사는 친구들이 대부분 비슷한 학교를 다니니까 그 같은 학교 다니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숙제도 같이 풀고 그리고 이제 서로 부모님이 다 늦게 들어오니까 모두가 이런 일상을 사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애들도 한 8시, 9시쯤 돼가지고 싹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언제 오나 기다리는 거죠. 그런 문화입니다. 우리랑 좀 관점이 많이 다르죠. 아이가 있는 집이면 당연히 부모의 어떤 행복이나 여가는 희생당해야 한다는 마땅히 그래야 한다는 문화가 있죠. 그런데 스페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가 행복해야 자녀도 행복하죠. 부모가 집에 들어올 때 환하게 웃는 얼굴로 와인 한 잔 걸친 행복한 얼굴로 들어올 때 아이들도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관점을 바꿔보면 또 그런 사회가 진짜 좋은 사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저만의 생각입니다만 이런 얘기를 와이프한테 하면 좀 등짝을 얻어먹곤 하는데 네, 끝까지 노력해볼 거예요. 어쨌든 이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밤 12시에 잠들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똑같이 말씀드린 아침 일과부터 쭉 반복하는 거예요. 그게 목요일까지는 반복이 되는데 금요일이 되면
당연히 불금을 즐겨야 돼요. 스페인식 불금을 지칭하는 표현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La noche de juerga라고 해요. 노체가 밤이고요. 호에르가라고 하면 사실 이 표현은 어떤 축제나 잔치에서 벌어지는 소동, 왁작지껄한 그 모습을 호에르가라고 불러요. 그래서 금요일이면 다들 길바닥으로 나와서 호에르가를 즐겨야 돼요. 그래서 이날은 아이들도 같이 나옵니다. 엄마 아빠가 퇴근을 해요. 그러면 아직 애들이 걸어다닐 수 있고 돌아다닐 나이가 되면 보세요. 한밤중이에요. 이 정도면은 대략 한 10시에서 11시? 여름이라면 밖 11시, 12시 정도 돼야 이 정도 하늘빛이 나옵니다. 아이들이 같이 나와 있죠. 유모차도 있어. 여기 다 바예요. 여기도 바, 여기도 바, 여기도 바, 여기도 바, 전부 다 바입니다. 그래서 따빠스를 먹으러 2차, 3차, 4차, 5차, 6차, 7차 여러 집을 돌아다니면서 먹는 행위를 따베오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페인에 가시면요. 한 집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1차, 2차, 3차, 4차 여러 군데에서 다양한 종류의 따빠스를 즐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또 와인 한잔 하고 또 와인 한잔 먹고. 그죠? 참 재미있죠? 엔차 문화가 있다. 네, 역시 반도인은 뭔가가 다르다. 네, 엔차 문화. 우리한테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참 재미있게도요. 유럽의 어느 나라들 가보셔도 저녁 시간대 되면 거의 사람들 거의 없거든요. 길거리에. 근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그 유라시아 반도를 통틀어서 금요일 저녁에 불이 꺼지지 않는 게 금요일뿐만 아니죠. 월화수목금토일 저녁 시간대에 불이 꺼지지 않는 나라가 딱 두 개 있는데 그게 양쪽 끝에 있답니다. 네, 유라시아 동쪽 끝에 한반도, 유라시아 서쪽 끝에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요. 엔차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까지 달려요. 물론 아이들이 있는 집은 물론 조금 더 일찍 들어가겠지만 12시, 1시까지도 제 친구가 이상한 건가? 아무튼 그 친구는 우리 아이가 엄마 졸려요. 그러면 너는 스페인의 위대한 스페인의 피를 물려받은 스페인의 후예가 고작 12시에 잠이 와. 불금인데 더 먹어. 그래서 스페인 대부분의 지역의 바에서는요. 부모 또는 성인을 동반하면 아이들의 바 출입이 금지되어 있지 않습니다. 허가되어 있어요. 다만 당연히 술 섭취는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아이들을 위한 오렌지 주스, 스무디 다양한 어린이용 메뉴들을 다 구비를 해두고 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래서 여기서 아빠 한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딸 그리고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같죠? 저희들이 모여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막 먹습니다. 새벽 3시까지 젊은 친구들은 새벽 3, 4시까지 놉니다. 그렇게 불금을 불태우고 나면 다음날 아침에 숙취가 오죠. 숙취 해소로 가장 많이 먹는 음식 중에 하나는 바로 깔도 데 뽀요입니다. 스페인어로 깔도라고 하면요. 여러분 메뉴판 기억해 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이 아니지. 깔도입니다. 깔도. 깔도라고 쓰여져 있으면 무슨 육수, 스프, 또 국물을 의미하는 겁니다. 깔도는 육수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일반 명사로 보통 명사 중에 하나로 국물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깔도 데뽀요. 닭국수예요. 닭국입니다. 닭죽 같은 걸 먹어요. 아니면 아침에 먹던 이제 초콜라따다, 핫초코하고 이렇게 추러스를 먹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 딱 늦지막히 일어나서 점심 겸 아점 겸 해서 이렇게 해장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 11시부터 대략 오후 2시까지는 또 따로 밖에 나가 산책을 한다거나 또 이제 가정 업무를 봐야겠죠. 장 보기도 하고 또 오후 시간대에는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역시 축구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스페인 하면 축구입니다. 실제로 스페인에는요, 정식으로 등록된 스페인 축구협회에 등록된 아마추어 팀이 대략 한 3, 4만 개쯤 된다고 해요. 3, 4만 개. 참고로 우리나라는 저 찾아보니까 한 2,000개 정도 있다고 해요. 네, 10배, 15배가 넘어가죠. 거의 20배 가까이 됩니다. 그만큼 축구에 진심이 나기 때문에 축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다 토요일 오후가 되면 축구를 하러 나간다. 아침부터 나가는 분들도 계시고요. 네, 축구에 진심이다. 여러분들 스페인 가시면 정말 축구장이 없는 데가 없다. 할 정도로 축구 또는 다른 스포츠도 많이 취미 활동을 많이 즐기는 편입니다. 또 문화 활동을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역시 토요일에도 점심이 진짜 메인이 되겠죠. 그죠? 토요일에 점심 다 똑같이 진수성찬을 차려서 먹고 또 와인 한두 잔 딱 먹고 난 다음에 잠이 와요. 잡니다. 네, 또 자요. 푹 자고 나서 일어나면 또 이제 문화활동, 취미활동을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활동 중에는 여기 마드리드 사람들은 무스오 델 프라도 많이 가겠죠. 그죠? 스페인에는 이런 미술관뿐만 아니라 역사박물관, 무슨 전쟁박물관, 무슨 여러 종류의 박물관들이 굉장히 많고요. 각양각색의 문화활동 공간들이 많이 포진해 있기 때문에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가족 단위로요. 그리고 토요일이니까 이제 또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친척들이 있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조부모니 계신다면
있으면 이렇게 찾아가서 방문을 하게 되겠죠. 또 스페인 사람들은 평일에도 이제 조부모님이 같이 계시는 어떤 동네 사람들은 평일 저녁 때에 엄마 아빠가 나가서 놀기 위해서 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기들을 이렇게 봐주는 문화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그죠? 온 가족이 육아에 참여한다. 또 이렇게 취미 활동이 끝나면 놀아야죠. 이때는 동네 친구들하고 함께 불태우는 시간입니다. 또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때는 새벽 4시까지 놀아요. 또 이 불토를 의미하는 명칭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마르차 데 사바도예요. 네, 스페인어로 마르차라고 하면요, 행진입니다. 군대 행진. 결연하다 이 말이죠. 스페인 사람들 토요일에 놀러 나오는 거 보면 결연하다. 네. 우르르 몰려 나와서 막 척척척척 걸어 다니니까요. 그죠? 네. 토요일의 행진. 네. 재밌습니다. 불토까지 즐기고 나면 또 새벽에는 또 클럽도 많이 다니고요. 참고로 이렇게 술을 많이 먹는다고 이렇게 바를 많이 다닌다고? 네, 그렇습니다. 스페인에 현재까지 알려져 있는 바에 따르면 전 스페인 전역에 이 영업 중인 바만 있는 곳도 있고 레스토랑 안에 바가 있는 경우도 있으니까 모든 전체 바를 다 합산하면 대략 10만 개에서 20만 개쯤으로 추산된다고 그래요. 10만 개, 20만 개. 이 수치가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치킨집 엄청 많은 나라죠. 치킨 공화국. 또 편의점 공화국 이러잖아요. 치킨집과 편의점의 점포수를 다 합치면 대략 12, 3만 개 정도 돼요. 우리나라의 편의점과 치킨집을 다 합친 것보다 스페인의 바의 개수가 많습니다. 엄청나죠? 여러분 스페인 가시면 바를 즐기셔야 돼요. 네, 스페인 문화 하면 바 아니야 라고 설명해도 사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바가 많은 곳이에요. 유럽에서는 가장 많고요. 당연히 전 세계에서도 가장 많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인구 1000명당 바의 개수를 산출하면 전 세계 1등입니다. 스페인이요. 네, 그만큼 바 문화가 발달한 곳이다. 네, 기억해주면 되겠습니다. 스페인은 바입니다. 네. 자, 그렇게 불토를 보내고 나면 또 행진을 열심히 했으니까 힘들겠죠. 푹 자고 다음날 일요일 11시 정도쯤 일어나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먼 친척이더라도 아니면 지역상으로 너무 멀지 않으면 가까이에 있는 친척들 다 모이고, 주변에 친척들이 없는 사람들은 친한 친구들끼리 모여 사실상 가족처럼 지내는 동네의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이제 식사를 하죠. 이러한 문화가 사실 포르투갈도 크게 다르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분노의 질주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인 도미닉, 돔이라고 부르죠. 이 친구가 브라질에서 생활을 했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극 중에서 그래서 무슨 시리즈가 한번 딱 끝나면 친구들끼리 다 같이 모여가지고 막 바베큐 먹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화까지도 이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스페인의 일요일 문화였던 거죠. 일요일 점심 식사는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다. 이게 또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문화 중 하나인 아사도 델 도밍고의 기원이 됐다는 어떤 유래도 있죠. 그런 주장도 있고요. 아마도 그랬을 겁니다. 스페인 사람들은 일요일 오후가 되면 이렇게 가족들끼리 다 모여서 점심 식사도 하고 또 일주일 동안 좀 회포도 풀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멀면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하고, 또 가족들끼리 모여서 식사만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종교적으로 미사를 참석하는 어떤 가정들이 대략 30에서 50% 살려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미사에 참석하거나 또는 미사에 참석 안 하시는 분들은 산책이나 취미 활동을 이렇게 영위를 하게 되겠죠. 산책할 거 정말 많아요. 스페인은 곳곳에, 스페인어권 국가들이 다 비슷한데 곳곳에 공원들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공원들이 어디나 다 깔려 있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 단위로 진짜 집 밖에 나와서, 우리는 공원 한번 가려고 해도 차 끌고 짐 싸들고 막 바리바리하고 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정말 공원이 많아서 주변에서도 산책하면서 여유를 즐기고 햇살도 느끼고 아이들도 축구하고 뛰어놀고 할 공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행복한 곳이에요. 네, 아이들까지도요. 참고로 이 성당은 여러분 갔다 오신 분들은 단박에 눈치채실 거예요. 이 세비야 대성당의 대표적인 양식, 고딕 양식도 보이고요. 그리고 이 철제 어떤 그 철조망 안에 다양한 어떤 종교화들, 종교 그리고 성당 내부를 꾸미는 다양한 장식품들이 막 들어가 있는데, 세비야 대성당도 일요일이 되면 이렇게 정식 미사를 항상 길이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비야를 방문하실 때 일요일에 미사 시간에 가시면 관람이 일부 제한될 수 있어요. 이건 피해 가셔야 됩니다. 당연하죠. 그래서 미사를 올리는 게 주 목적인 성당이니까 실제로 여전히 미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일요일 활동이 끝나고 나면 다시 저녁 시간에 느즈마키 또 들어와서 또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하고 이제 막 한 주를 마무리하는 식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의 일주일은 이런 식으로 반복됩니다. 이런 것들이 쌓여서 1년을 만들 테지만 그 1년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우리 스페인 사람들이 한 해를 한번 매달 달달이 이제 쫓아가 볼 텐데요. 이 스페인 사람들의 1년을 설명드리기에 앞서서 1월부터 12월까지 쫓아가 볼 텐데 소개해드리고 싶은 또 재미있는 흥미로운 결과가 좀 어떤 지표 결과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뭔가가 이상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상하냐? 일단 스페인의 이 노동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하루 8시간, 주 40시간, 월 160시간입니다. 그렇게 법정 휴가가 있으니까 휴가 시간을 모두 제외하면 1년의 법정 근로시간은 1840시간이에요. 우리가 뭐 2000시간 좀 넘는다고 하니까 그죠? 좀 훨씬 더 적게 일하는 건데 실제로 스페인 사람들의 실근무 시간을 계산해 보면 160, 44시간 정도 나옵니다. 이 200시간은 뭐 한 걸까요? 네. 법으로 일을 해야 되는 시간인데 그 200시간 동안 일을 하지 않습니다. 바로 축제를 즐기는 거예요. 사실 스페인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1년 365일 스페인 어딘가에서는 반드시 축제가 열리고 있다. 네, 그만큼 축제의 나라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만큼 축제가 활발하고 또 많이 이루어지는 나라인데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이 1년 동안 어떤 축제를 즐기는지 스페인의 주요 축제들을 매달 1월 달부터 12월까지 시계를 쫓아서 한 번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매년 1월 달이 되면 뭐 단연코 이 축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질 것 같아요. 동방박사 행렬 축제입니다. 매년 1월 5일 저녁이 되면 스페인 전 지역에서 각각의 도시마다 이렇게 동방박사의 행렬을 기념하는 어떤 퍼레이드 축제가 벌어지는데 이걸 주현절 축제라고도 불러요. 왜 이 날이냐? 예수가 12월 25일경에 태어나는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그 언젠가쯤 태어나셨겠죠. 그죠? 그 무렵에 태어난 예수님을 이 동방박사 3명이 선물을 잔뜩 들고 찾아가죠. 그래서 그 길을 재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예수님 아련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길을 재현하는 행사인데 아주 긴 행렬이 이 여러 도시의 주요 이제 도로들을 막 행진하면서 아이들한테 사탕이나 뭐 초콜릿 이런 선물들을 막 나눠줘요. 뿌려줘요 위에서부터. 그래서 사실상 이 동방박사 행렬 주현절 축제에는 우리나라의 어린이날과 같은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5월 5일 날 어린이들에게 막 준비한 선물을 준다면 스페인 사람들은 1월 5일 저녁에 아이들에게 선물을 막 나눠주는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스페인에 뭐 중장기 기간 거주하게 된다면 이날을 꼭 챙겨주세요. 네. 어린이는 좋겠네요. 한국인 가족은 1월 5일에도 받고 5월 5일에도 받고 그죠? 네. 스페인에 이사를 갈 계획인 뭐 주재원이나 뭐 공무원 분들의 자녀분들 또 사업가분들의 자녀분들은 네. 기억하세요. 2번 받으세요. 1월 5일도. 네. 네. 부모님들이 보시면 싫어요를 누를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2월 달이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하시는 축제죠. 카니발이 진행됩니다. 사실 카니발 하면 브라질이 제일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브라질이 제일 성대하게 하니까. 근데 사실 카니발 문화는 이 스페인을 비롯한 포르투갈 뭐 그리고 그 일대의 여러 유럽 국가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던 전통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런 전통을 스페인이 독특하게 풀어냈고 그것을 포르투갈과 함께 중남미에 이식한 거예요. 이 카니발, 이 축제를 의미하는 말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사실 스페인어로 카니발은 까르나발이라고 하고요. 이 친구는 라틴어로 까르네 그리고 발레가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라틴어로 까르네는 여전히 스페인어로도 까르네를 고기, 육류를 까르네라고 하고요. 라틴어에서 발레는 발레레, 작별하다, 작별을 고하다라는 동사의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무슨 뜻이냐? 고기야 잘 가라는 뜻이에요. 고기 안녕 하는 겁니다. 왜 고기 안녕일까요? 매년 카니발이 2월 달에 진행되는 이유는 이때가 사순절이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이라는 건 부활절을 기준으로 40일 전부터 몸을 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라는 그 시기를 사순절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을 영어로도 페브루아리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페인어로도 페브레로라고 하거든요. 사실 이 표현은 라틴어 페브루아에서 유래했습니다. 페브루아는 정화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정화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였어요. 그래서 정화의 달인 거죠. 그래서 우리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절을 대비해서 미리 40일 동안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정화하는 시간을 가집시다라는 의미로 고기를 멀리하던 문화가 까르나발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고기를 멀리하지 않고요. 오히려 고기를 많이 먹죠.
그래서 축제를 한다고 고기를 더 먹어요. 똑같이 고기 안녕인데 고기 안녕 반가워의 안녕입니다. 지금은. 네. 그래서 이렇게 그 카니발 시기가 되면 부활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저 부활절을 기준으로 딱 40일 전을 딱 계산하면 2월 언젠가가 돼요. 그래서 2월 초중 말 다 여러 개 뭐 이렇게 놓이게 되는데 대부분의 지역에서 뭐 마드리드뿐만 아니라 뭐 안달루시아, 카나리아스, 아라곤, 사라고사, 아스투리아스 뭐 다양한 지역에서 카니발 축제를 진행합니다. 이 축제는 대략 한 도시마다 다르지만 2일에서 일주일까지, 2일에서 7일까지 진행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이 시기에 똑같이 중남미에서도 많이 축제를 진행하죠. 카니발이 대부분 진행합니다. 스페인의 영향 때문이죠. 중남미 많은 나라들이 여전히 카니발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이 시기에는 한 여름을 맞이하는 지역들이 있죠. 남미가요. 네, 우리 남반구에 있으니까 2월 달이 뭐 북반구나 겨울이지 남반구에서는 한여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정화의 의미를 뭐 축제나 음식 뭐 이런 걸로 즐기기보다 물을 끼얹으면서 시원하니까 네, 여름이라서 그래서 물을 끼얹는 어떤 그런 문화가 발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살다 온 페루에서는요 매년 2월이 되면 길바닥에서 마주치는 그 누구든 네, 물풍선을 던지거나 물 양동이로 물을 끼얹거나 물총으로 물새를 맞거나 그게 일상입니다. 2월 한 달 내내 그것이 허용돼 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싫어하는 분들 계시는데 그걸 당연히 여깁니다. 그래서 저도 물 많이 맞고 물 많이 쏘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막 버스에 타고 있으면 창문 열어놓으면 창문 안으로 갑자기 지나가던 사람이 물풍선 던지고 막 난리입니다. 네, 온 나라가 물잔치예요. 그래서 사실 몇몇 분들한테는 그게 이제 신경 쓰이고 싫은 그런 문화 중에 하나가 되겠지만 사실 몸을 정화한다. 정갈하게 또 시원하니까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한 문화로 받아들여 주시면 재밌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2월 달에 남미를 방문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네, 물풍선 조심하십시오. 언제 어디서 물을 맞을지 몰라요. 저 친구들하고 소시지 하나 사가지고 그 건물 앞에서 먹고 있다가 그 위층 한 8층인가 7층인데서 물 웅덩이를 그냥 물확 쏟아부어 버려가지고 네, 그래서 먹고 있던 소시지가 네, 물에 휩쓸려서 하수구에 처박힌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다. 늘 네, 사주 경계에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이런 문화가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몸을 정갈하게 한다는 이유로 대부분 진행합니다. 자, 이렇게 뜨거운 또 2월의 카니발 축제가 지나고 나면 스페인 사람들에게 또 스페인 내부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가 바로 발렌시아에서 진행하는 라스파이아스라는 축제입니다. 파이아는 스페인어로 횃불을 의미해요. 횃불을 의미하는데 사실 이 파이아가 사전에 찾아보면 뭔가 잘못된 결과, 오류를 파이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연관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대부분 이게 철기 시대 이전에 대부분의 뭐 집도 그렇고 뭐 배도 일반 식기 도구들 주변의 모든 도구들을 나무로 만들 시절에는 잘못 만들어진 목재는 불로 태워서 그냥 소비를 했어야 됐으니까 그래서 이 말렌시아라는 지역에서는 이 나무를 불태우는 횃불 축제가 오래전부터 유행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왔어요. 근데 사실 이 발렌시아가 이런 축제를 가지게 된 배경은 발렌시아는 오래전부터 이 목수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특히 길드라고 하죠. 유럽에는 길드 문화가 있었잖아요. 이 목수의 도시로 유명했습니다. 사실 아주 오래전 기원전 천년경부터 뭐 페니키아 상인들, 그리스 상인들이 이베리아 반도에 들어왔을 때부터 발렌시아 일대에는 많은 상인들이 주요 거점으로 활용하던 도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 문화가 중세 시대로 접어들면서 스페인에서는 당시 이 목재 조선업이 좀 목재 선박을 건조하는 조선업이 가장 많이 발달했던 지역이었고 이 목수들이 가장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발렌시아의 수호 성인도 산호세예요. 성요셉, 네, 성요셉입니다. 우리로 치면 이 성요셉이 또 목수의 수호성인이에요. 그래서 목수의 도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목수들이 1년 동안 열심히 작업을 하고 작업장에 남아있는 겨울 동안에는 작업을 많이 못하니까 이제 나무가 급격하게 수축하고 또 이제 겨울에 만든 목재는 오래 못 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또 습기도 많이 차고 그래서 겨울 동안 쉬고 이제 봄이 돼서 3월 달쯤 되면 이제 다시 이제 일을 해야지 하면서 그동안 창고에 쌓아놨던 이제 버려야 되는 목재들을 길거리에 내버려놓고 그냥 불태웠던 거예요. 그게 가장 쉬웠으니까. 근데 그 불타는 모습을 보고 시민들이 야 이거 좀 멋있는데? 그래서 이걸 축제화하는 게 어때? 그러면서 이게 축제화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매년 3월 15일에서 19일까지 말렌시아에 가시면 이 목수의 도시들이 여러 포진해 있는데요. 이 파야스 축제가 진행되는 곳에서는 나무를 가지고 여러 뭐 동상도 만들고 상징물을 막 만들어요. 그래서 축제 동안 참가자들이 이렇게 열심히 만든 걸 15, 16, 17, 18, 19일까지 전시를 해놓고 투표를 합니다. 그 투표 결과를 딱 보고 1등한 작품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불태워버려요. 또 굉장히 좀 화끈합니다. 축제 자체가. 그래서 이런 축제들을 즐기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3월 달경에 뭐 스페인을 방문하실 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 시기에 맞춰서 발렌시아 한번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또 발렌시아는 스페인을 대표하는 요리 중에 하나인 빠에야의 고향인 고향인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자, 그렇게 4월 달이 되면 스페인권 국가에서는 어느 나라나 가장 중요한 축제 중 축제라고 볼까요? 네, 저는 축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부활절 주간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페인권에서는 이걸 성주간, 세마나 산타라고 부르는데 보통 이 성주간은요,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그 전 일주일을 모두 한 주 동안 성주간으로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절을 산정하는, 부활절을 계산하는 어떤 독특한 이 기독교만의 어떤 계산법 때문에 매년 3월 말에 설정되기도 하고 매년 4월 초에 설정되기도 합니다. 이 부활주일은 사실 계산하기 쉬워요. 우리로 치면 춘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춘분 3월 21일이죠. 이날을 기준으로 첫 번째 보름달이 언제 뜨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춘분 3월 21일 이후로 첫 번째로 뜨는 보름달이 뜨면 그 다음부터 그 다음 일주일 다음 날로부터 이어지는 다음 일요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3월 20일 위에 보름달이 월요일에 떴다. 그러면 화, 수, 목, 금, 토, 일 그 다음 이 다가오는 일요일이 부활주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부활주일을 기준으로 그 일 직전 일주일을 모두 부활주일로 삼고 부활주간으로 성주간으로 삼고 관련된 행사들을 많이 진행합니다. 이때 그냥 행사가 진행되는 게 아니고요. 대부분의 스페인의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도시에서는요. 연중 최대 규모 종교 행사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성월요일, 성화요일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딱 그날, 그러니까 월요일 날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무엇을 했나? 일요일 날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주 일요일에 그 화요일에 뭘 했나? 각각 요일마다 실제로 있었던 일들을 형상화한 축제를 합니다. 그 퍼레이드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월요일에는 뭐 예루살렘 입성, 뭐 수요일 저녁에는 뭐 최후의 만찬, 뭐 화요일에는 목요일에는 순환을 겪으셨죠. 순환을 겪고 금요일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토요일에는 모두 다 이렇게 안식을 갖죠. 다 참으로 쫙 내려앉았다가 일요일에 부활을 딱 하시면서 아주 성대하게 마무리하는 그런 일정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성주간 기간에 스페인에 머무실 계획이시라면 아마도 요 성주간을 이용해서 매일 저녁마다 이어지는 대규모 뭐 종교 행렬 행사들을 함께 관람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주간에 대부분 엄숙하고 장엄한 분위기로 물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페인 사람들은 음주를 멈추지는 않습니다. 네, 이때 술을 먹어도 돼? 싶잖아요. 예수님이 그래도 나름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좀 중요한 행사고 정말 엄숙한 행사인데 제 친구의 증언에 따르면 이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그 예수님의 피를 형상화한 칵테일이 있다라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딱 듣자마자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피를 스페인어로 쌍그레라고 합니다. 피를 쌍그레라고 해요. 그래서 이 피와 비슷한 술이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음료 이름이 쌍그리아예요. 우리는 뭐 이걸 뭐 샹그리아, 상그리아, 뭐 샹그리아, 뭐 샹이라고 많이 표현하시는데 샹 아니고요. 쌍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쌍이에요. 쌍그리아라고 하셔야 돼요. 쌍그리아입니다. 그래서 이 쌍그리아가 그래서 만들어진 거야라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엄숙한 이 한 주간에 술은 먹고 싶고 어떻게 해야 돼? 침울해. 안돼 술은 먹어야 돼. 어떻게 할까요? 칵테일 이름을 이거 되게 피 색깔이네. 그래서 와인에다가 설탕 넣고 뭐 자몽, 오렌지, 뭐 사과 이런 거 넣어가지고 한 24시간 정도 숙성하면 쌍그레가 됩니다. 이거 피야. 이거 예수님의 피를 먹으면서 기념하는 거야. 예수님의 상처를 느끼는 거야. 살룻. 재밌죠? 그죠? 네. 부활주일에도 먹기 위해서 쌍그리아가 탄생했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스페인 사람들도 해악의 민족입니다. 네, 이렇게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들이요. 그래서 쌍그리아가 태어났다. 네, 정설은 아닙니다만 그럴듯하죠. 왠지 다른 술은 안 되는데 부활주일 동안, 부활절 주간 동안 왠지 여러분 쌍그리아는 될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피니까요.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리면 쌍그리아. 한 잔. 네, 좋습니다. 이렇게 부활절 주간이 끝나고 나면 부활절 주간을 기준으로 매달 2주 뒤
딱 2주 뒤가 되면 세비야에서는 4월에 장마당이 열립니다. 이 장마당도 사실 원래는 그냥 뭐 5일장 같은 느낌이었을 거예요. 초반에는 그죠? 근데 이게 축제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 세비야 지방에서 진행되는 4월의 장마당은 원래는 19세기쯤에서부터 진행되는 가축 장터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가축을 기르는 많은 이제 목축업자들이 이 장터에 모여가지고 뭐 소도 팔고 돼지도 팔고 그랬던 문화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 장사가 잘 안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안 모이니까 이 사람들이 뭐 투 경기도 열고 뭐 플라멩코 축제도 하고 플라멩코가 원래 남부지방 세비야가 이제 안달루시아의 주도잖아요. 그래서 투 경기나 플라멩코 우리 공연들을 막 열면서 사람들을 막 모으던 데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사람들 많이 모이면 전통 음식을 찾죠. 그래서 음식을 막 먹다 보니까 지금은 세비야 사람들이 남부지방의 전통 의상입니다. 그래서 남쪽에 아래쪽에 레이스가 달려 있는 저 화려한 문양의 화려한 레이스를 가지고 있는 플라멩코 드레스 같이 생겼죠 대부분이 그죠? 이런 것들을 입고 나와서 하루 종일 뭐 식당에 모여서 술도 한잔하고 밥도 먹고 여기서 뭐 놀거리 볼거리도 막 있으니까요. 그래서 즐기는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진행되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4월에 뭐 마드리드를 뭐 스페인을 가신다 그러면 저는 세비야 일정을 부활절 주일하고 이제 4월 장마당 일정을 고려하셔가지고 꼭 한번 가서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잖아요. 되게 중세로 온 느낌이니까 사람들이 다 의상을 전통 의상 입고 막 나오니까 그죠? 유럽의 전통 어떤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우리도 한복 딱 입고 그죠? 이렇게 참여하는 대규모 축제가 있으면 참 재밌을 텐데 있나요? 혹시 제가 모르는 거면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게 있다면 추천해 주세요. 저 너무 느끼고 싶어요. 딱 갔더니 너무 조선시대 느낌이 난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이렇게 4월의 축제, 4월의 세비야 장마당이 끝나고 나면 저는 여러분들을 다시 마드리드로 옮겨드리고 싶습니다. 마드리드의 5월은 마드리드의 수호 성인인 산 이시드로, 우리말로는 성 이시도로 수호 성인이라고 합니다. 성 이시도로 수호 성인의 어떤 축일을 기리는 축제가 이루어집니다. 마드리드를 이 시기에 특히 바로 5월 15일에 방문하시게 되면 마드리드 전 지역에서 다양한 문화 행사, 축하 행사들이 막 진행이 돼요. 보시는 사진은 플라사 마요르죠. 마요르 광장에 대형 무대가 설치되고 사람들이 막 앉아서 축하 공연들 막 구경하고 이럽니다. 나가면 또 술집 엄청나게 많이 있겠죠, 그죠? 사실 이 성 이시도로는 농부의 수호성인이에요. 마드리드가 농업이 발달한 곳이었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그래서 농업의 수호성인을 마드리드로 삼았는데 또 스페인이 농업이 또 주력했던 국가 중에 하나였으니까 오래전에는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마드리드에서는 매년 5월 15일이 되면 축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또 만약에 스페인을 가신다 그러면 5월달에 가는 걸 고려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갈 때 왠지 좀 특별한 게 뭔가 있으면 좋으니까 5월 15일 날 마드리드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런데 5월 달에는요.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축제죠. 네, 축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라 프리메라 리가, 스페인 축구 1부 리그 결승전이 매년 5월 말에 이루어집니다. 네. 사실 여러분, 스페인의 어떤 도시 사람들이든 이 시기에 5월 말에 스페인 축구 1부 리그 라 프리메라 리가의 결승전에 진출한 도시의 사람들은 이성을 상실합니다. 네,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만약에 결승전에서 어떤 도시가 이겼다, 우승하기라도 하면 사실상 그 도시는 다음날 다 일괄 휴일이에요. 쉽니다. 출근 안 합니다. 네. 그래도 사장님들이고 나오라 그러면 나와야죠. 사장님들도 안 나와요. 사장님, 부장님, 본부장님, 이사님 아무도 안 나와.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마드리드 사람들이다. 레알 마드리드가 결승전에서 이겼어요. 안 나가요. 안 나갑니다. 이겼잖아. 놀아야지. 새벽 3시, 4시까지 놀고 어떻게 다음날 출근을 해요. 그냥 뭐 암묵적으로 휴일. 네. 물론 몇몇 이제 뭐 글로벌 기업들은 예외입니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음날 그냥 쉬입니다. 이겼으니까. 네. 근데 또 그게 또 엘 클라시코. 네, 뭐 FC 바르셀로나하고 했는데 이겼다? 네, 그럼 뭐 할 말 다 했죠. 그 뒤로만 2, 3일은 뭐 그냥 축제죠, 축제. 네.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결승전에 진출한 팀의 도시를 이 시기에 여행하신다? 인명사고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정말 도시가 정신없습니다. 거기다가 만약에 졌다! 그러면 이제 축구 얘기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빨리 숙소에 들어가셔가지고 쉬셔야 됩니다. 양날의 검이에요. 양날의 검. 조심하십시오. 이성을 상실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때 만약에 결승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 시기에 뭐 지인들하고 집에서 모여서 TV를 보기도 하고요. 대부분 다 밖에 나와요. 대부분 다 나와서 바에서 축구 경기 보면서 다 술 한잔 하면서 봅니다. 네, 그래서 스페인의 바의 필수 요건은 그게 뭐
뭐 프로젝터가 됐든 TV가 됐든 축구 경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바가 장사가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스페인에서 바를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혹은 요즘 뭐 스페인에서 한국 식당 오픈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요. TV 좀 놔주세요, 제발. TV 좀. TV 좀. 네, 네, TV 좀. 네, 한국식으로 너무 꾸미려 가지 마시고요. 축구 경기 다 같이 봐야지. 이날 딱 지역 주민 사람들한테는 눈도장을 찍는 거거든요. 네. TV다. 오늘 축구 보러 오세요 하셔야 됩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광란의 5월달이 지나고 나면 6월달로 접어들겠죠. 또 스페인은 이제 막 무더위가 시작되는 시기가 됩니다. 6월달에 스페인에서 가장 유명한 축제라고 한다면 단연코저는 라리오하에서 벌어지는 라바타야 데 비노, 와인 전투를 뽑고 싶습니다. 너무 특별한 경험이에요. 보시나요? 사진 속에 보시면 사람들 옷이 다 뭐 빨간색이에요. 원래 흰 옷이었습니다. 네, 스페인 동북부 지방은 원래 나바라 왕국의 영토였고요. 라리오하도 나바라 왕국의 영토 중에 하나였어요. 나바라의 상징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죠? 우리 이 깃발에 적혀 있는 그 기장에서 보면, 그 엠블럼을 보면 노란색과 흰색이 막 연달아 빨간색하고 노란색이 교차돼 있잖아요. 그래서 흰색 티셔츠에다가 빨간색 어떤 뭐 두건을 두른다거나 빨간색 장갑을 쓴다거나 빨간색 모자를 쓴다거나 하는 흰색과 빨간색의 매치를 하는 의상들이 이 동북부 지방 나바라 지역 일대의 전통 의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의상을 입고 흰색이었어요. 서로에게 와인을 끼얹는 전투를 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 빨개진 거죠. 사실 이 와인 전투는 참 독특합니다. 전 세계 어디에도 없어요. 스페인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라리오하라는 지역은 저도 매일 즐겨 마시는 와인일 정도로 세계 3대 와인 산지 중 하나입니다. 이 리오하는 원래 아주 오래전에 중세시대에 이 아로라고 하는 마을과 바로 인접해 있는 이 미란다 데 에브로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이 마을 사이에 딱 언덕에 예배당이 하나 있었는데, 이 예배당의 소유권이 어떤 마을이냐를 두고 오랜 시간 둘이 치고받고 싸웠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기리기 위해서, 이럴 때 기리는 건 좋은데 우리 스타일에 맞게 우리 리오하답게 한번 해보자. 그래서 리오하가 세계 와인 3대 산지니까 와인을 서로에게 쏘고 끼얹으면서 축제를 해보는 거 어때? 하는 발상에서 발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 6월 29일이 되면요, 이른 아침에 이 와인 전투에 참가하는 분들은 누구든 관계없습니다. 준비물만 챙겨 오시면 돼요. 흰색 티셔츠, 흰 바지, 그리고 빨간색 두건. 이 전날 전전날 이쯤 이 세계에서 리오하 가시면 다 팔아요. 어디서든 구할 수 있습니다. 축제에 참가하는 외국인도 엄청 많기 때문에. 저희 참가자들은 흰 옷에다가 빨간 손수건을 목에 두르거나 뭐 팔에 두르거나 이렇게 목에 두르는 게 기준입니다. 목에 두르시고, 이 빌리비오 예배당, 이 논쟁이 된 예배당에서 예배를 딱 마친 다음에 미사를 올리고 산 중턱까지 내려와서 넓은 공터에서 거기서 이제 와인차가 딱 들어와요. 와인차가 싹 들어옵니다. 저 차에서 와인을 막 나눠줍니다. 그럼 막 이렇게 갖다 뿌리는 거예요. 서로에게 막 뿌려요. 그래서 이때 하루에 대략 한 한두 시간 정도 축제가 이 와인 전투가 진행되는데, 이 한두 시간에 소비되는 와인의 양이 무려 4만 리터라고 합니다. 4만 리터. 다 음용 가능한 와인이야? 네, 마실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막 뿌려주면 마셔도 괜찮아요. 그런데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저기는 이 와인들은 다 뭐냐? 와인을 막 대량으로 생산하다 보면 일부 뭐 어떤 다양한 요건에 의해서, 다양한 어떤 요소에 의해서 이제 불량품이 나오잖아요. 그 불량품들은 당연히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엄격한 기준이 있어서 출하가 안 되기 때문에 그걸 다 모아놨다가 이날 하루에 막 끼얹으면서 노는 거예요. 정말 특별한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와인 전투가 끝나고 나면 다 같이 이제 와인에 절여진 모습으로 내려와서 와인도 마시고 춤도 추고 음악도 듣고 또 뭐 전통 음식도 즐기면서 하루를 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와인을 끼얹어 보고 또 끼얹어져 보겠어요. 그죠? 끼얹음을 당해 보겠습니다. 꼭 한번 6월달에 스페인 가시는 분들 한 번쯤 자유여행을 하신다면 일정을 딱 쪼개서 리오하 한번 가보세요. 6월 29일에. 그렇게 만약에 6월 29일에 와인 전투를 하러 리오카에 가셨다면 리오카에서 동북부 지역으로 조금만 더 가면 돼요. 1시간 반 정도 차로 이동하면 있는 실제 나바라의 주도인 밤플로나에서요 산페르민 축제가 진행됩니다. 대략 7월 6일부터 14일까지 긴 기간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스페인 북부의 오랜 전통을 가진 국가유 중에 하나였던 이 나바라는요, 이 지역의 수호성인은 산페르민이라고 해요. 이 산페르민을 기리기 위한 축제를 진행하는데, 원래는 여느 지역과 유사한 수준의 그냥 수호성인 기념 축제에 불과했었어요. 물론 스페인은 모든 마을이, 모든 주가, 모든 도시가 수호성
소성을 하나씩 가지고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은 반드시 어떤 마을이든 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소규모 마을의 축제를 한 번 하면 몇 달 있다가 또 우리 지역 축제를 하고 지역 축제에서 또 주 축제를 하고 그래서 축제 단위가 여러 단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축제만 쫓아다녀도 1년 내내 놀거리가 있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어떤 뭐 지역 규모랑 크게 다르지 않은 축제였는데 1926년에 해밍웨이가 소설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라는 책에서 이 산페르민 축제를 언급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나바라 밤플로나 지역에 원래 거주민이 평상시에 20만 명쯤밖에 안 된대요. 20만 명쯤인데 이 축제 기간이 되면 3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어마어마하게 늘어나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금지돼 있던 길거리 노숙, 공원에서의 캠핑이 모두 허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가졌다 그러면 숙소 구하기는 진짜 힘들 것 같고요. 미리 예약하는 게 아니면. 그래서 제 생각에는 노숙을 한번 해보는 거 어떨까요? 노숙은 좀 그런가? 최소한 캠핑 정도 그 정도의 각오로 한번 가보시면 충분한 값어치가 있습니다. 매년 7월 6일이 되면요, 딱 정오에 여기가 지금 밤플로나에 있는 밤플로나 시청입니다. 시청 건물에서 이제 딱 선언문을 딱 해요. 우리 지금부터 산페르민 축제를 시작합니다. 라는 폭죽이 빵빵빵 터집니다. 폭죽이 터지고 난 다음에 이제 막 축제를 막 시작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 산페르민 축제의 메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는 소몰이 행사가 진행돼요. 이걸 스페인어로 엔시에로라고 하는데 엔시에로는 뭔가를 안에다가 가둔다라는 의미를 가진 명사예요. 그래서 가두리라는 의미로 뭐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7월 7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아침 8시에 소 6마리, 투우소입니다. 투우소 6마리가 딱 나와요. 나와서 이 한 1km 정도를 달려서 이 투우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일 이 행사를, 이 소몰이를 이 지역의 남자들이 막 소를 뒤에서 몰고 가는 게 아니고요. 앞에서 먼저 앞장서서 뛰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안전사고도 되게 많이 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는 소몰이를 안전하게 하는 방법이 개발이 돼서 자체적으로 개발이 돼서 안전수칙만 잘 지키면 그렇게 인명사고까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해요. 그래서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이 소몰이 행사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기간 중에 언제라도 여러분들이 나바라 밤플로나를 가시게 되면 소몰이 한번 행사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래서 소몰이가 끝나면 당연히 이제 투우장에서 투우 경기가 시작이 되겠죠. 투우가 끝나면 그때 잡은 소를 가지고 다양한 요리도 만들어 먹고 저녁 늦게까지 뭐 당연히 이제 소성인을 기리는 날이니까 성책렬도 있고요. 정말 후끈후끈 달아오릅니다. 이 축제 분위기가요. 또 이 지역이 또 와인이 강한 지역이니까 저렴한 와인을 아주 좋은 고품질의 저렴한 와인을 마음껏 즐길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6월 7월 달에 스페인에 계신다면 산페르민 축제 꼭 한번 들러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8월 달이 되면 전 세계인들에게 너무나도 유명한 축제 중에 하나죠. 토마토 투척 사건, 토마토 투척 축제 라 토마티나가 바로 발렌시아 분yor에서 진행됩니다. 사실 이 토마토 축제가요, 여러 나라에서 이제 뭐 따라하고 있습니다만 원조는 스페인 발렌시아입니다. 스페인 발렌시아 분yor에 원래 지역 축제가 있었겠죠. 그 지역 축제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해요. 독특하게도 대부분의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그리고 앞으로 소개시켜드릴 대부분의 축제들이 어떤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거나 연원적인, 여가적인, 또 역사적인 어떤 유래를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 이 라토마티나는요 굉장히 비교적 최근에 시작됐어요. 그래서 20세기부터 시작했는데 때는 1945년 분yor에 정말 지역 축제, 소규모 지역 축제를 진행하던 와중에 어떤 젊은이들 무리가 서로가 서로한테 막 시비를 딱히 붙는, 그러니까 시비가 붙었던 거예요. 그게 좀 더 격화되면서 축제였으니까 주변에 뭐 상점도 많이 있었겠죠. 그래서 야채를 팔면 야채 상점에서 누군가가 토마토를 들고 상대방에게 던진 거예요. 서로 막 야채를 막 던지면서 막 싸움이 격화됐겠죠, 그죠? 그 모습을 보던 사람들이 저거 재밌는데? 토마토 던지니까 뭔가 팍 하고 터지면서 많이 다치지도 않고 효과는 크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야 이거 재밌다 그러면서 다음 해부터 1946년부터 1945년에는 우리가 이제 막 해방했던 그 시기죠. 그땐 이러고 놀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토마토를 막 던지면서 막 놀았던 거죠, 그죠? 그래서 다음 해부터 토마토를 각자 집에서 싸워가지고 막 던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젊은 청년 무리의 시비에서 시작한 게 축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화가 정착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안전 문제, 또 도시 미관을 해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겠죠, 그죠? 더럽잖아요, 딱 봐도. 그래서 이 시청에서 시 당국이 이날 축제에서 매년 8월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이 축제에서 서로에게 토마토를 던지는 행위를 금지시켜 버려요. 그러자 놀고 싶었던 이 부녀 사람들, 스페인 사람들은 충격적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바로 토마토 장례식이에요. 네, 때는 1957년 8월 마지막 수요일. 네, 원래는 지역 축제가 진행되던 그날에 토마토를 관에다가 이렇게 위에 토마토가 보이시나요? 이 토마토를 관에다가 딱 올려놓고 네, El entierro de tomate, 토마토 매장식을 거행합니다. 그래서 장송곡도 부르고요. 스페인어로 Último miércoles de agosto de 1957라고 합니다. 정신 나갔어. 나 진짜 준비하면서도 껄껄껄 웃었는데 또 봐도 웃겨요. 또 봐도 진짜 장례식을 했어요. 옷 검은색 입고 검은색 옷 입고 얼굴에 막 마스크도 쓰고 안경도 쓰고 저 마스크도 막 하고 제 진지하게 이렇게 장례식을 합니다. 그래서 항의를 한 거죠. 해학적으로 우리의 토마토는 죽었다. 네. 그러면서 그래서 결국 1959년부터 시 당국이 몇몇 이렇게 안전 장치들, 안전 수칙들을 마련을 해서 철저한 통제 아래 인명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끔 해서 59년도부터 매해의 8월 마지막 수요일에 토마토를 던지는 라토마티나가 정례화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현재는요 매년 8월의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마지막 수요일 당일 오전 11시부터 대략 1시간 정도 이제 서로에게 토마토를 막 던지는 축제가 진행이 되고요. 이때 동원되는 토마토는요. 스페인 내부에서는 가장 울창한 지역, 가장 농업이 활성화된 지역 엑스트레마두라라는 곳에서 아주 저렴한 토마토를 들여와서 네, 한 150톤 정도를 쓴다고 해요. 어마어마하죠. 150톤. 네, 150톤을 서로에게 막 주고 막 던지면서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마토 강을 이룬다고 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8월 달에 스페인에 계신다면 한 번쯤 가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그렇게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가장 스페인을 여행하기 좋은 시기는 저는 추석 연휴라고 생각하거든요. 추석 연휴를 잘 맞춰서 가시면 9월에 아주 멋진 축제를 관람하실 수 있어요. 또 상호분이라면 바르셀로나 안 갔다 와 보시는 분 없으시죠? 9월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매년 9월 24일이 되면 바르셀로나의 수호 성모인 은총의 마리아를 기리는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이 시기는 사실 이 카탈루냐 전체에서 기념되기도 하지만 이 바르셀로나가 카탈루냐의 주도이기 때문에 좀 바르셀로나에서 가장 성대하게 진행되는데요. 이 축제는 1200년대에 당시 이 지역은 아라곤 왕국이었겠죠. 그래서 아라곤 왕국의 왕 하이메입니다. 하이메 1세 그리고 그들의 가족들까지 다 등장을 하는데 이 하이메 1세가 무슬림들에게 붙잡힌 기독교도인들을 구출하라라는 어떤 하늘의 계시를 받았대요. 그 계시를 받은 왕이 실제로 전쟁에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구출하면서 이걸 기념하는 행사로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총의 마리아 성체 행렬과 더불어서 하임의 왕 그리고 왕비 그리고 이제 왕가의 주요 인물들 이 역사를 상징하는 많은 어떤 전설을 상징하는 많은 인물들을 등장시켜서 이렇게 행렬 축제 행진 행사를 진행을 합니다. 이때 일은 뭐 다양한 여러 지역 곳곳에서 뭐 문화 활동도 하고요, 콘서트도 하고요, 예, 하루 종일 즐길거리가 되게 많아집니다. 이날이 되면요. 근데 이 행사 때는요, 여러분들이 낮에는 이런 행렬들을 즐기시고 다양한 문화 행사 하는 걸 즐기시고 저녁에는 반드시 이곳으로 가셔야 돼요. 혹은 이곳에 못 가시더라도 이 어딘가에는 가 계셔야 됩니다. 바로 몬주익 언덕이에요. 네, 스페인 최고 로맨스 언덕이죠. 네, 몬주익 언덕입니다. 이 몬주익 언덕에 가시면 메르세 축제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는 축제가 진행되는데요. 이때는 저녁에는 막 바르셀로나의 역사 아시죠? 우리 그 가우디가 까사바띠오에다가 새겨 넣었던 용감한 용을 무찔렀던 용감한 기사의 이야기. 그래서 그 친구 그 역사까지 좀 형상화한 뭐 용하고 뭐 이를 무찌르는 뭐 악마 모양 이런 것들, 기사님의 모양 이런 것들을 막 축제를 진행하다가 저녁에 특히 몬주익 언덕 가면 멋진 이 불꽃 퍼레이드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이걸까지 꼭 보셔야겠죠, 그죠? 여러분들 9월 24일경에 스페인에 있을 수 있다면 바르셀로나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10월 달이 되면 스페인어권 세계에서 가장 성대한 두 번째로 성대한 이 종교 행사가 바로 아라곤에 있는 사라고사. 네, 아라곤의 주도인 사라고사에서 빌라르 축제가 진행됩니다. 사실 스페인어권 세계에서는 이 부활절 주간 이 축제가 가장 성대하지만 이 시기도 그에 못지않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빌라르 축제에서 여기서 겪는 빌라르는 스페인어로 기둥을 의미합니다. 이 기둥 축제? 왜 갑자기 기둥 축제가 됐지? 사실 아주 오래전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된 그 시기에 성 야고보가 예수님의 어떤 명령을 따라서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해라 라는 걸 수행하기 위해서 이 스페인 이베리아 땅을 오기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종착지가 된 곳이 바로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다라는 설명드렸었는데 이 당시에 그 야고보가 이베리아 반도로 출발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저 잘 다녀올게요 하고 인사를 했더니 마리아가 딱 이렇게 얘기했대요. 제가 어떤 계시를 하나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저한테 이 기둥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가장 이 기독교를 복음을 반석 위에 세울 아주 단단하고 아주 견고한 그런 기둥입니다. 이 기둥들을 가지고 가셔가지고요.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에서 가장 많은 신자들을 만들어내는 도시에다가 이 기둥들을 활용해서 우리 예수님과 마리아 우리를 기리는 성당을 세워주세요라고 명령을 했대요. 그래서 이 명령을 따라서 성 야고보가 현재의 사라고사 지역에 빌라르 성모 대성당을 건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기려서 지금까지 매년 10월 12일에 이 축제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사실 10월 12일은 우연치 않게도 스페인어권 세계에도 굉장히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처음 상륙한 날이 바로 10월 12일입니다. 그래서 이 10월 12일을 히스패닉의 날이라고도 지정했다고 하는데요. 이때 이런 행사들을 이런 일자를 기려서 1908년 10월 12일경 같은 날 이 빌라르 축제를 기리려고 스페인에 주재하고 있는 대사관의 모든 중남미 대사들이 이 빌라르 대사관 앞 빌라르 대성당 앞에 모여서 성당 앞에 대성당 안에 이 성모 마리아상 앞에다가 각자 나라의 국기들을 다 이렇게 헌정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은 이후에 1982년도에 당시 교황이었던 요한 바오로 2세가 빌라르 성모라는 이 성모를 모든 히스패닉 세계의 수호 성모라고 선포했어요. 그 결과 중남미 대부분의 나라에서 중남미 많은 나라들에서도 이 빌라르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래서 이때는 성체 행렬부터 해서 뭐 플라워 샤워, 음악, 춤, 뭐 먹거리, 즐길거리 굉장히 성대하게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10월 달에 뭐 스페인에 있다 한다면 아라곤, 사라고사도 한번 가서 구경해 보시는 거 어떨까요? 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11월 달이 되면 전반적으로 고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매년 11월 1일은 디아 데 토도로스 산토스라는 모든 성인의 날을 기리는 날인데요. 사실 모든 성인을 기리는 날이에요. 한 해를 마무리하기 앞서서 이제 성인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12월 달은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 오니까 다시 우리 기쁨 이전에 마무리해 봅시다. 이런 의도로 이제 만들어진 기념일인데 모든 성인들을 기념하면서 사실 이런 표현도 있어요. 죄 없이 죽임당한 모든 사람은 성인이다. 이런 교리상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모든 아이들 사망한 아이들을 기리는 더 같이 기리는 날로 하다가 그게 점점 가족들을 다 기리는 날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 멕시코의 유명한 축제가 있죠. 망자의 날 행사 디아 델 무ertos 그것도 11월 1일, 11월 2일에 진행합니다. 이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 배경이 된 가장 또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던 계기가 이 디즈니 픽사의 그 애니메이션 영화죠. 코코에 등장하는 배경 그 축제가 바로 디아 델 무ertos인데 그 디아 델 무ertos가 유래하는 것이 바로 스페인의 이 모든 성인의 날입니다. 스페인의 모든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오랜 이제 그리운 가족들의 묘지를 찾아가서 헌화도 하고 깨끗하게 청소도 하고 그런 날로 삼습니다. 우리로 치면 성묘를 하는 날이니까 그죠? 아니면 뭐 설날이거나 아니면 추석이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죠? 이렇게 조상을 기리는 날이 있다. 가족을 기리는 날이 이렇게 11월에 진행이 됩니다. 이렇게 한참 차분해졌다가 다시 12월이 되면 알고 계시죠? 스페인어권 세계의 가장 거대하고 성대하고 행복한 축제 중 하나 크리스마스가 다가옵니다. 크리스마스는 스페인어로 나비닷이라고 합니다. 나비닷? 이거 들어보니까 펠리스 나비닷 하는 캐럴이 떠오르는데요. 펠리스 나비닷. 네, 알만한 분이 아시지만 펠리스 나비닷이라는 캐럴송의 스페인어 표현은요 100% 스페인어입니다. 펠리스 나비닷, 펠리스
행복한, 그래서 축하하는, 나비닷, 탄신일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스페인어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펠리스 나비닷입니다. 여러분들 뭐 크리스마스 시기에 스페인이나 스페인 국가 가셔가지고 크리스마스 인사하는 거 어렵지 않으시겠죠, 그죠? 펠리스 나비닷. 네, 캐롤 음악 듣던 대로 쓰시면 되니까요. 그런데 전 세계의 여느 국가와는 다르게 스페인의 크리스마스는 유독 조금 더 일찍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 복권 때문이에요. 성탄절 전용 복권 엘고르도입니다. 일명 뚱땡이 복권이에요. 뚱땡이 복권. 와, 복권 당첨금이 어마어마한가 봐요. 뚱땡이라고 부르는 거 보니까. 사실 이 스페인의 또 다른 별명이 이 복권의 천국입니다. 그 이유는요. 스페인은 이 뭐 저 여러 개의 뭐 전국구, 지역구 다양한 종류의 복권들이 있지만 대략 50여 종에서 세부적으로 가면 100여 종 정도 있다고 해요. 복권만. 근데 스페인이 왜 복권의 천국이 됐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스페인 정부가요. 복권 당첨금에 세금을 물지 않습니다. 복권 당첨 세금이 안 들어요. 네. 우리는 로또 당첨되면 한 20억 당첨됐다 1등 해가지고 그러면 33% 딱 제외하고 한 14억쯤 받잖아요. 그럼 도둑 맞은 기분이 든다고 하죠? 그래도 뭐 감사한 일이지만. 네. 근데 스페인은요 대부분의 복권에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아니 이 복권에 당첨된다는 거는 신이 내린 은총인데. 감히 신이 내린 은총에 하나님께서 내린 은총에 정부 따위가 세금을 매겨?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라고 여기기 때문이래요. 재밌죠? 그래서 사실상 스페인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복권들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지금 보시는 이 엘고르도라는 어떤 복권도요. 되게 독특한 추천 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엘고르도라는 복권이 전 세계 최대 규모 복권이라고 해요. 그런데도 1등 당첨금이 6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1등 당첨자가 보통 150명에서 200명이거든요. 네, 거기에 2등 당첨자는 거기서 한 2배씩만 늘어나는데 2등 당첨자는 2억, 3등은 8천만 원, 4등은 3천만 원, 5등이어도 1천만 원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로또 5등 되면 5천 원이잖아요. 그죠? 근데 엘고르도는 당첨되면 1천만 원이에요. 5등도.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으세요? 승자 독식이 아니라 복권마저도 모두에게 균등하게 최대한 많이 나눠주는 그런 복권이라는 거죠. 네. 이 복권의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곳은 세리에가 있죠. 시리즈가 있어요. 각각의 시리즈별로 동일한 복권이 10장이 발권이 됩니다. 그래서 1등 당첨 시리즈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심지어 거기에다가 이제 프락시온, 분할, 부분 이런 거죠. 그래서 10장 중에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게 표시돼요.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3 그래서 이런 근거들 가지고 요 한 장을 엘데시모라고 부르는데 20유로입니다. 복권 한 장 사시는데 한 3만 원 정도 돈인 거죠. 3만 원 정도로 복권 한 장 사서 5등 당첨되면 1,000만 원입니다. 네, 저도 한번 사봤는데요. 아쉽게 안 됐어요. 네. 네. 이런 구조에서 또 이 당첨 수익금의 대략 한 30에서 50% 정도는 언제나 장애인들 그리고 생계가 곤란한 분들 그래서 지역적으로 우리 일반적인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서 사용된다고 하는 걸 보면 이 스페인 사람들한테 복권이 단순히 어떤 뭐 사행성이 아니라 소외된 이웃을 돕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나눠주는 그래서 우리에게 모두에게 행운을 기원하는 그런 재미난 놀이의 일환으로 또 복지의 일환으로 사람들의 커뮤니티의 일환으로 활용하는 그런 제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죠. 그죠? 스페인에서 복권 한번 구매해 보시겠어요? 누구든 살 수 있습니다. 외국인 살 수 있어요. 다만 한국인들은요. 그 스페인에서 당첨이 되면 스페인에서 당첨금을 수령하실 때는 세금을 안 물겠죠. 근데 그 돈을 한국에 들고 들어오잖아요. 그럼 세금을 내셔야 돼요. 네, 네, 한국 세금 많이 내는 나라. 네, 한국 무서워요. 네. 어쨌든 이렇게 엘고르도의 추첨을 매년 12월 22일에 하는데 12월 22일 엘고르도 추첨 결과를 딱 보면서 와 행운의 주인공들이 막 정해지겠죠. 그걸로부터 사실상 크리스마스 행사가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25일 쉬는 날까지 계속 내내 일하잖아요. 스페인은요 22일 이후부터는 사실상 휴가 기간에 접어든다고 해요. 대부분 다 휴가를 쓴다고 합니다. 이때부터 쭉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거의 뭐 한 달 가까이 이때부터 대부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22일, 23일 한참 놀고 24일이 되면 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부르죠. 바로 스페인어에서는 노체부에나 좋은 밤이라고 부릅니다. 11월 24일은요. 여러분들 스페인을 여행하시는 분들은 가장 주의하셔야 되고 피하셔야 되는 하루입니다. 왜냐? 스페인은 1년 365일 노는 날이지만 아니에요. 1년 364일만 노는 날입니다. 네, 그런 나라예요. 1년 365일 중 딱 하루 이날 12월 24일 노체부의 날을 위해서 모든 길거리는 고요해집니다.
전국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된다는 그런 바들도요 모두 일찌감치 문을 닫고 또 직장들 다 나와서 일가 친척들하고 모여서 이 한 해를 함께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시기에 길거리에 나가시면 어느 스페인어권 국가들이나 모두 다 친척들이 모여서 진행하는 날이기 때문에 함께 보내는 날이기 때문에 조용해요. 진짜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남미에서 살면서 이날 특히도 많이 외로웠어요. 네. 너무 외로웠어요. 우리한테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날이 아니잖아요. 근데 12월 24일 페루 사람들한테는 또 남미 사람들 마찬가지로 가족들하고 보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길거리에 뭐 만날 친구도 없고 놀러 다닐 데도 없고 그냥 뭐 제가 자주 다니던 PC방도 없고 술집도 없고 그냥 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 집에서는 뭐 한국인 가족이 크리스마스를 이렇게 대단히 잘 뭐 즐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24일 저녁에 교회 가면 이제 그나마 어느 정도는 즐길 수 있으니까 유독 좀 쓸쓸했던 것 같다. 네, 안타깝게도요. 여러분들 스페인 여행하실 분들 12월 24일 가지 마세요. 네, 놀 데가 없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보통 스페인 사람들은 뭐 저녁 시간 때 아주 뭐 성대하게 거하게 차려서 먹습니다. 여기다가 뭐 양고기도 먹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돼지고기 구이 뭐 하몽 빠질 수 없겠죠. 또 크리스마스 하면 이제 대표격으로 알려져 있는 간식이 뚜론이에요. 여러분들 스페인 가시면 뚜론 많이 사오시는데 굳이 많이 사오진 마시고요. 드시고 오세요. 스페인에서 한국으로 사올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이득인 건 아세이테 데 올리바입니다. 올리브유를 사오셔야지. 네, 뚜론 잔뜩 사오시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물론 뚜론은 엄청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 사오셔야겠지만 뚜론은 아몬드 과자예요. 아몬드에다가 뭐 카라멜도 있고 시럽도 있고 그래서 달콤하게 바삭하게 고소하게 먹는 과자인데 여기에다가 크리스마스 전용 케이크 마사빵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마사빵. 여기 사진에는 안 나오는데 마사빵. 이게 이거 마사빵인 것 같네. 마사빵인 것 같아요. 마사빵 이렇게 먹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해를 함께 가족들과 함께 마무리합니다. 하지만 실망하지 마세요. 24일 하룻밤만 쉬시면 다음날 저녁부터 또 놀러 나옵니다. 네, 또 놀아! 네. 네, 성탄절 12월 25일 스페인 전 지역에서는요 길거리에 나와서 다시 또 바들이 문을 열고요 레스토랑들 문을 열고 다 함께 즐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성탄 미사에 참석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랑 산책도 하고요 문화활동도 하고요 쉬거나 저녁에는 친구들 만나서 놀기도 하고 술도 먹고 그래서 아주 늦은 시간 축제를 즐깁니다. 이렇게 25일이 지나고 나면 26, 27, 28, 29 며칠만 지나면 신년이잖아요. 우리는 이때도 일을 하죠. 스페인 사람은 거의 대부분 이 한 주간 못 오십니다. 바로 이 날을 위해서요. 노체 비에카, 비에카가 스페인어로 늙은 오래된이라는 뜻인데요. 늙은 저녁, 지금 신년 축제입니다. 1년 중에 가장 늙은 저녁이 언제일까요? 12월 31일 저녁이겠죠. 이때 대부분의 스페인 사람들은 이 중요 광장에 모여서 12시 종이 땡 하고 치면 열일이 되잖아요. 12시 종을 딱 칠 때 타종을 12번을 칩니다. 12시니까요. 12시를 알리는 종이 땡땡 12번이 치면 그 타종 소리에 맞춰서 다들 경정 모여가지고 타종 소리에 맞춰서 포도를 먹습니다. 타종 소리 한 번에 포도 한 알. 이건 스페인 사람들은 독특한 문화인데 1년 내내 1년을 12달이니까 타종 소리 한 번에 포도 한 알 먹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포도는 건강한 재료이기도 하면서 맛있고 행복한 친구잖아요. 그래서 스페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일 뽑아라. 그럼 저는 당연히 포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그죠? 포도주뿐만 이렇게 과일도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한 해 동안에 이제 무사 한 해 그리고 행복한 한 해 건강한 한 해를 기원하면서 타종소리에 맞춰서 이렇게 포도를 먹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화까지 다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1월 5일까지 이어지는 거죠. 1월 5일에 어린이날 축제까지 해서 네, 스페인 사람들이 가장 행복해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요? 또 소외된 이유도 별로 없고요, 그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십시일반하듯이 20유로씩 3만 원씩 다 각출하잖아요. 엘고로도 안 사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죠? 규모가 어마어마하겠죠, 그죠? 네, 뭐 모든 국민들이 사실상 다 엘고로도 사니까. 그래서 외로운 사람, 소외된 사람 없이 보내는 그런 행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스페인 사람들의 1년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는 이 스페인 사람들의 일주일, 스페인 사람들의 1년을 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여러분들도 공감하셨을 것 같아요. 스페인 문화란 곧 행복이다. 네, 스페인 문화는 무엇인가요? 네,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여러 사회 지표도 있습니다. 스페인 사람들은요, 15세 이상 연평균 주류 소비량 평균 11.8리터로 OECD 2위, 세계 10위입니다. 전 세계에서 술을 가장 많이 먹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절대 포금은 하지 않죠. 그런데다가 흡연율도요, 15세 이상 흡연율도 유럽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22.1%예요. 술도 많이 먹고 담배도 많이 피는 편입니다. 그런데 평균 수명은 유럽에서 가장 높은 나라입니다.
여성의 평균 수명은 86.7세, 남성이 81.2세. 요즘은 82세까지 나온다고 해요. 굉장히 인상적인 수치죠. 남성의 평균 수명이 이렇게 높은 것도 굉장히 좀 이례적입니다. 그죠? 그것이 어떠한 것에 기인했는지 여러분들 공감되시나요? 스트레스가 없는 사회, 늘 행복한 사회. 나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 모든 사람들의 행복한 사회, 그런 사회를 꿈꾸는 그런 나라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늘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고민하는 사람들, 바로 스페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를 방증하듯이 스페인은요, 유럽인들이 은퇴한 뒤에 가장 살고 싶어하는 나라 1위에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네, 여행하기 좋아서 뭐 즐길 거리가 많아서 그것 이전에 아마도 본질적으로 행복을 우선시하고 그 행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 사람들, 이 스페인 사람들의 어떤 문화 때문이지 않을까 저는 싶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스페인 사람들의 일주일 그리고 스페인 사람들의 1년을 쫓아가 보면서 스페인 문화가 어떤 문화인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시리즈의 마지막 페이스로 넘어가 봐야겠죠. 마지막 4편에서는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꿀팁이 될 만한 스페인을 어떻게 여행하고 여행하면서 제일 중요한 음식은 어떻게 먹어야 하며 또 대표적인 식재료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알아보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 이번 스페인의 모든 것 시리즈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모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마지막 제 4편으로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Muchísimas gracias. Hasta luego. Chao.